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안녕하세요. 충남 금산에서 아버지와 함께 인삼농사를 지어 홍삼을 만들고 있는 젊은 농부 이성규입니다. 사람들은 쉽게 양심하지만 양심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품질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양심은 고지식의 대명사 아버지가, 품질은 항상 발전을 추구하는 아들이 각각 책임지는 환상적인 조화, 거기다 직거래라 가능한 합리적인 가격까지. 믿을 수 있는 홍삼 제품을 찾고 계신가요?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참 착한 홍삼. 지금 검색창에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하세요. 김종철의 비언프 비즈니스 언프렌들리. 매주 화요일에 고정 코너 시작하겠습니다. 김종철의 비즈니스 언프렌들리, 김종철의 비언프, 오늘도 시작하겠습니다. 비가 오는 화요일입니다. 네, 오늘도 어김없이 오마이뉴스 김종철 경제부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수에 젖으셨어요. 비에 젖은 게 아니라. 지금 태풍 온다던데. 태풍, 맞아요. 보니가 북상하고 있어요. 피해가 좀 큰 것 같고요. 그러니까요. 네, 제주도 그다음에 지금 보니까 설악산에 150mm가 넘는 비가 내리고, 장대비가 내리고 있어서요. 지금 수도권은 살짝 날은 흐리기는 한데 비가 조금씩 약간 조금씩 내리는 것 같고요. 오늘 블랙 앤 그레이 톤의 의상을 갖추고 오셨습니다. 한 자리가 허전해요. 그러게요. 김지혜 기자 어디 갔습니까? 김지혜 기자의 발로 뛰는 경제로 출발을 해야 되는데 김지혜 기자가 지금 스튜디오에 안 계셔서 전화로 연결을 했습니다. 김지혜 기자. 네, 안녕하세요. 네. 아니 지금 어디 계십니까? 방송을 해야지. 어디야? 쉬어야죠. 저 휴가에 왔습니다. 네? 휴가 가는 중이에요. 아니 무슨 휴가를 태풍 오는 날 가요? 네? 그러니까 운도 지지리도 없네요. 가려고 하는데 비가 쏟아지네요. 네. 그렇군요. 김지혜 기자 취재하느라고 여태까지 여름 휴가를 못 갔어요. 그래서 오늘 여름 휴가를 가는 첫날인데요. 제가 발목을 또 잡았습니다. 일은 하고 가라. 발로 뛰는 경제를 위해서 지금 전화 연결했는데요. 김지혜 기자 지금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 길입니까? 저는 지금 집 인천에서 대전에 가고 있어요. 언니가 있는 대전에 가고 있습니다. 언니는 결혼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못한 걸까요? 지금 말만한 딸들 둘이 다 시집을 안 가고 있으니 부모님 걱정이 크시겠어요. 아니십니다. 네. 지금 그러면 차로 이동 중입니까? 네, 지금 차로 이동 중입니다. 그래요? 아니, 그러면 무슨 추석 명절 어디 고속도로 상황 연결해주는 것 같아. 교통방송 같아. 길 막힙니까? 길이 막히고 있습니다. 이게 어디 도로인지 모르겠네요. 그렇군요. 네. 지금 차 안에 그럼 누가 같이 있습니까? 엄마? 아버지와 같이 있습니다. 오늘 엄마 안 계세요. 아쉽습니다. 네, 엄마가 아쉽게 안 계세요. 아이고, 아버지하고 둘이 그러면 지금 언니 만나러 네. 대전으로 가는 중이에요. 네, 그 와중에 저희가 발로 뛰는 경제를 김지혜 기자한테 참 독한 선배예요. 휴가 가는 후배. 네. 아니 근데 그 정도로 우리 김지혜 기자가 없으면은 이 김종철의 비언프가 무지하게 심심해요. 맞아요. 네, 이게 코너 운영이 안 돼. 그러니까요. 김종철의 비언프의 그 MSG 꼭 빠져서는 안 되는 양념, 마약. 필수 양념. 김지혜 기자가 매일 출연하라고 했기 때문에 매일 출연은 못할 망정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나와야 되기 때문에 자, 오늘도 어김없이 김지혜의 발로 뛰는 경제로 출발하겠습니다.
김지혜의 발로 뛰는 경제. 국내 금융시장의 환율 상승, 증시 급락 패턴이 연일 반복되면서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24일 지난주보다 2.47% 떨어진 1829.8일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2013년 6월 이후 최저 수준입니다. 남북의 군사적 대치 상황이 최고조에 달한 데다 중국 증시 폭락이 주식시장을 뒤흔들었기 때문입니다. 또 불안감을 느낀 건 역시 외국인들이었습니다. 외국인이 이날 내답한 주식은 7,288억 원어치로 2년여 만에 최대 규모입니다. 원화 가치는 장중 한때 3년 10개월 만에 가장 낮은 달러당 1,200원을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한반도 위기와 중국의 경기 둔화 우려는 아시아 지역 증시에도 악영향을 주면서 장중 중국 상하이 종합지수가 8% 이상 급락하고 일본 니케이 지수도 3% 이상 급락했습니다. 아, 네, 이게 정말 심각한 아시아 위기로, 아시아 리스크로 자리매김하는 것은 아닌가 불안감이 드는데요. 일단 좀 어떻게 보십니까, 김정철 부장님? 이따 저희 본 이야기 때 이 중국발 금융위기 관련해 가지고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릴 건데요. 네네. 일단 오늘 코스피 지수 지금 현재 10시 28분 현재 4.86 포인트 올랐네요. 근데 이게 원래는 오늘 아침에 처음에 장이 열리자마자 굉장히 크게 올랐어요. 어제 그 남북 그 합의가 되면서 이게 시장에 반영이 됐는데 이게 10시에 이제 중국 상하이 종합지수가 다시 또 좀 불안한 증세를 보이면서 지금은 일단은 오르긴 했는데 그 오른 폭이 되게 적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코스피 지수가 이 정도밖에 0.20%포인트밖에 오르지 않았다는 얘기는 사실상 지금 아직도 굉장히 불안하다라는 지금 환경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이건 이따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이 정도로 마무리를 좀 하고요. 어찌됐든 지금 그 남북 관계보다는 중국발 변수가 훨씬 더 위기를 증폭시키는 상황이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두 번째 뉴스 볼까요? 최근 대기업 한식 뷔페가 점포수를 늘리면서 인근 지역 영세의 음식점들의 매출이 절반 이하로 떨어지는 등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기업 한식 뷔페는 현재 전국에 57개, 하지만 CJ와 신세계에 이어 이랜드, 롯데까지 너도나도 앞다퉈 뛰어들면서 올 연말쯤엔 200개를 넘어설 전망입니다. 대기업들이 이렇게 앞다퉈 점포수를 늘리다 보니 인근 지역 영세 음식점들의 시름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치킨, 제빵 등 전통적인 자영업 시장에도 대기업 진출은 계속되고 있는데요. 대기업이라고 식음료 프랜차이즈를 하지 말라는 법은 없지만 하루 벌어 하루를 사는 자영업자들에게는 생존의 문제인 만큼 골목 상권과의 상생을 위한 대기업의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대기업들이 한식 뷔페까지 하면 도대체 중소자영업자들은 뭐 먹고 살라는 겁니까? 그렇죠. 네? 너무 심각합니다. 잠시 뒤에 이제 점심 식사를 하게 될 것 같은데요. 김지혜 기자는 어디서 점심을 먹나요? 전 시민들 댓글 달아주세요. 정보를 좀 주세요. 뭐가 맛있는지 제가 몰라서요. 네, 대전의 맛집들을 팟짱 게시판에 여러분 김지혜 기자를 위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근데 이게 지금 보면 그 CJ, 신세계, 이랜드, 롯데 뭐 지금 200개가 넘는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그 한식 뷔페가 보면 기사식당에서 좀 발전된 형태로 6,000원에 반찬 30가지 이렇게 먹는 집들이 많았는데 이런 것까지 이렇게 하면은 정말 심각해질 것 같은데요. 제가 집이 일산이잖아요. 일산 저희 동네 이쪽에 이 한식 뷔페 요즘 많이 생겼어요. 그래요? 특히 CJ에서 만든 모 한식 뷔페도 생기고 그 앞에 뉴코아백화점에 있는 또 그게 또 생기고 근데 가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얼마예요? 비싸요. 1인당 거기 뭐 뷔페니까 그 1인당 그 내고 들어가잖아요. 얼마씩. 그렇습니다. 근데 그걸 몇만 원씩 합니다. 그래요? 근데 그 안에 들어가면 CJ 같은 경우는 그 안에 들어가면 뭐 커피는 CJ 계열사들 뭐 어떤 그것들이 다 들어와 있는 거죠. 뭐 비빔밥도 그렇고. 회사. 그렇죠. 그래서 일부에서는 뭐 그런 것들을 한꺼번에 먹을 수 있어서 좋겠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지만 이 가격이 실질적으로 되게 싸게 먹을 수 있다고 얘기도 하고 있지만 실제로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저는 얼핏 든 생각인데 자사 제품을 만들어 놓고 이게 안 팔리니까 맞아요. 한식 뷔페라는 그렇지. 판로를 뚫어가지고 그렇죠. 안 팔리는 것까지 끼워 팔게 하는. 한식 뷔페에 있으면 또 다 먹어보게 되잖아. 맞아, 진짜 그래요.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맞아요. 안 팔리는 것들 끼워 팔게 하는 거예요. 잘 나가는 거는 잘 나가겠지만 안 나가는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꼼수, 이런 거 소비자들 속으면 안 될 것 같은데요. 김재 기자는 한식 뷔페 가본 적 있으세요? 이게 지금 제가 인천에 사는데요. 네. 저희 동네에도 최근에 한 2개 정도 들어왔더라고요. 네. 예, 이것도 CJ에서 하는 것 같은데, 네. 걱정이 되는 건 밥상 주변에, 밥상. 네네, 음식점들이 확실히 타격을 받을 것 같고, 또 대기업 한식 뷔페가 가격 경쟁력도 굉장히 좋잖아요. 네. 가격이 싸기 때문에 이거를 또 영세 자영업자들이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지가 좀 걱정이 됩니다. 그렇군요. 저는 아직 안 가봤어요. 한식 뷔페보다는 양식 뷔페를 선호하기 때문에. 고기 뷔페? 무한리필. 요새는 간장게장 무한리필집이 유행이야. 우리 동네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어찌됐든 무한리필에 속지 말고 여러분, 그럼요. 네, 많이 먹지 말고요. 네. 소식해서 건강을 지키는 걸로 생각을 바꿔봅시다. 자, 세 번째 뉴스 볼까요? 영국 유명 일간지 파이낸셜 타임스가 가장 많이 일하고 덜 쉬기로 유명한 한국 직장인들이 대기업을 중심으로 과거보다 휴가를 더 길게 쓰려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글로벌 여행사 익스피디아의 지난해 조사에 따르면 한국 직장인의 한 해 평균 휴가 일수는 8.6일로 조사 대상 24개국 가운데 가장 짧았습니다. 휴가 일수가 가장 긴 프랑스의 30.7, 24개국 평균 20.5일에 비하면 한참 적은 것입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한국에서 과중한 업무 부담과 상사의 압력으로 사람들이 휴가를 주저하는 경향이 있는데 최근 대기업을 중심으로 직원들에게 긴 휴가를 장려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기업들이 직원들의 생산성과 창의성을 향상시키고 관광산업을 부흥시켜 내수 진작을 꾀하는 정부의 움직임에도 부응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도된 내용처럼 실제 직장인들도 휴가가 길어졌다고 체감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이 세 번째 뉴스는 김지혜 기자의 의도가 상당히 느껴지는 기사예요. 저도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하시네요. 저의 의중이 충분히 담긴 기사라서 제가 이거는 기자의 의도가 너무나 명백해요. 휴가를 길게 쓰고 싶다. 거기 써 있잖아요. 거기에 김종철 부장님. 과중한 업무 부담과 상사의 압력. 제가 김종철 상사. 드리고 싶은데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그러니까 과중한 기사로 대체하려고 지금 논쟁이 붙고 있어요. 팀장과 부서원 간에 막 지금 말싸움이 막 시작되려고 하는 시점인데 김지혜 기자는 평상시에 과중한 업무 부담을 느끼십니까?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자리가 자리인지라서 힘드네요. 상사의 압력을 느끼십니까? 아니 지금 하고 말을 못하네. 지금 방송을 자체가 상사의 압력이야. 그렇죠. 예? 그러네요. 정말 김지혜 기자 미안해요. 아니요. 즐겁습니다. 김지혜 기자를 원하는 대중들의 성원이 너무 많아가지고 다른 분으로 좀 모시기가 어렵고 중요한 건 또 오마이뉴스의 대표 미녀 기자가 오마이뉴스 경제부의 대표 미녀 기자가 김지혜 기자밖에 없잖아요. 그게 오마이뉴스가 아니고 경제부에 국한된 건가요? 민혁 기자가? 네. 경제부의 대표 민혁 기자가 한 명밖에 없어가지고. 발끈했어요? 그래요? 미안해요. 근데 어찌됐든 우리나라 직장인들 정말 많이 일하고 조금 쉬기로 유명하죠. 예, 굉장히 유명하고 고강도 노동 강도가 너무 높아가지고 사실은 저도 죽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좀 긴 휴가를 장려하는 나라로 프랑스처럼 살고 싶네요. 그죠? 네. 김지혜 기자 휴가 언제까지예요? 다음 주 월요일까지입니다. 네. 다음 주에는 만날 수 있겠네요. 합장에 가려고 월요일까지만 쓰기로 했습니다. 진짜 고마워요. 과중한 업무 부담과 상사의 압력. 예. 김지혜 기자 휴가 잘 보내시고요. 네. 그리고 휴가를 좀 더 길게 쓸 수 있는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잘 쉬고 오고요. 저 다음 주에 또 스튜디오에서 직접 뵈고 또
예, 다시 방송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잘 쉬다 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팥짱 서포터즈 1호 광고입니다. 양꼬치집에 대한 모든 편견을 깼다. 풍무 양꼬치. 착한 가격, 품격 있는 공간. 국내외 유명인들도 자주 찾는 풍무 양꼬치. 나는 그 집 양갈비가 훨씬 맛있던데. 누나, 나는 그 집 맛있는 요리들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고 있어요. 단체석이 많아 모임하기 좋은 곳. 풍무 양꼬치. 대림역과 구로 디지털 단지 역점 두 곳에 있습니다. 예약 문의 02809-9292, 02809-9292. 잠깐, 팥짱 애청자라고 말씀하시면 통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정말 휴가를 네. 한 30일씩 이렇게 다녀온다면 정말 그 일할 근로 의욕이 네. 고취될 것 같아요. 네, 그죠? 맞습니다. 근로 의욕 고취를 위해서라도 긴 휴가. 요새는 좀 그런 게 생겼잖아요. 중앙일보인가요? 삼성인가요? 뭐 좀 길게 휴가 주고 휴가비도 지원하고. 네, 삼성 같은 경우가 지금 그 휴직제를 더 연장하고 네. 휴직 이런 걸 좀 더 아무래도 이제 그런 것들이 그 당장 좀 길게 봐야 되죠. 기업이나 이런 사회 전체가 그런 생산성 측면에 보더라도 네. 지금 당장 한 달 내지는 휴가를 좀 더 주는 게 그 기업이나 사회 전체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그게 더 길게 보면 더 그게 이득이 될 수 있는 거죠. 네. 네, 맞습니다. 제가 그 지난 3월에 쓰러졌잖아요. 네. 아파가지고. 그러니까. 그래서 병가로 2달 했잖아요. 그때 제가 잠깐 쉴 때 어느 외국인을 만난 적이 있었어요. 네.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한국 사람들도 이렇게 길게 휴가를 쓰냐고 그래가지고 길게 휴가를 쓰는 게 아니라 아파서 길게 휴가를 쓰나 했더니 그럼 그렇지. 한국 사람들 그럼 그렇지. 약간 이런 식이었어요. 그래서 외국에서도 사람들이 한국에 대한 인식이 정말 죽도록 일하는 맞습니다. 네. 나라로 인식을 하고 있구나. 네. 아시아에 대한 생각이 그렇게 딱 굳어져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뭐 일벌레들. 돈에 대한 생각, 일에 대한 생각 이것이 꽉 차 있는 나라의 사람들 이렇게 평가받고 있는데요. 그나마 저희 회사는 좀 그래도 안식월제 들어온 것도 그러니까요. 있고 저도 지난 7월 때 썼잖아요. 5년이면 한 달, 예. 10년이면 두 달. 이거 굉장히 좋은 15년이면 제도예요. 석 달입니다. 15년이면 석 달. 네, 그게 유급으로. 네, 유급으로 그러니까, 나오죠. 그러니까. 근데 못 쓰는 사람도 있어요. 저 같은 사람. 쓰셔야 돼. 지금 써야 돼. 저희 회사는 뭐 대표도 쓰고 많이 그런 거 장려하는 그런 그나마 좀 깨어 있는 회사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번에 오마이뉴스 같은 기업들이 많아져야 돼요. 맞습니다. 이번에 제가 쓰면서 캐나다 갔다 오셨어요. 네, 거기에서 이제 사람들한테 어떻게 오래 쓸 수 있냐. 그래서 이런 게 있다. 그랬더니 한국에도 그런 제도가 있냐. 그런 회사가 있냐. 외국인 회사 아니냐. 맞아요. 그런 게 되게 많아요. 저희 타사 다른 기자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지금 언론계에서도 이렇게 하는 데가 없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어떤 모 일간지 그 후배는 그렇게 싫어하는 얘기는 저희는 그냥 회사 나가라는 얘기인데요. 그러니까요. 오마이뉴스 같은 좋은 전통을 다른 언론사, 다른 기업들도 다 배워야 됩니다. 맞습니다. 네, 사실 우리가 좀 비정규직 노동자들께는 좀 죄송한 마음도 있는데 정규직 노동자들이 더 확대가 되고 또 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이런 휴가의 기회가 더 많아져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맞습니다. 심상치 않아요. 금융위기. 네. 중국 문제. 우리가 이거 굉장히 다뤄보고 싶었는데 전문가를 못 모셔가지고 김종철 부장 오시기만을 저희가 학수고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저도 뭐 전문가는 아니고요. 드디어 오늘 다루게 됐습니다. 전문가분들의 얘기를 듣고 제가 전해드리는. 아니 왜요? 네. 아니 근데 이렇게 보면 이게 한국 경제 리스크가 계속 연발로 악재가 터지고 있는데. 제일 심각한 게 남북관계 위기였죠. 그렇습니다. 그래도 이제 다행인 것은 오늘 새벽에 그것이 타결이 돼가지고 좀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제 막 주가가 확 빠지고 그랬었잖아요, 그죠? 아까 환율도 오르고. 김지혜 기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어제 굉장히 심했죠. 그리고
오늘 아까 아침에 저희가 그 살짝 좀 전에 코스피 지수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보니까 또 하락했네요. 다시 또 내려갔어요. 또 내려갔고 다시 뭐 출렁이고 있네요. 왜 그러니까 보니까 이게 10시에 지금 중국 상하이 주식시장이 열리면서 또 오늘도 중국 상하이 주식시장이 6% 이상 폭락을 했어요. 폭락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어제도 한 그 8% 이상 폭락을 했고요. 오늘 또 6%. 그러면 이게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 쪽에서 이 시작되는 내지는 중국발 금융위기라는 것이 이게 정말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고 이렇게 놓으면 정말 어제 같은 경우만 봐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 지금 뭐 일본도 마찬가지겠지만 아시아 전반적인 주식 외환 시장이 사실상 패닉 상태, 막 금융위기를 방불케 하는 패닉 상태에 빠질 정도로 막 그 출렁거리고 불안하고 그랬는데 아마 오늘도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10시 40분 현재도 이게 내려갔다 올라갔다 지금은 또 0.18% 또 올라갔다가 오락가락하고 장세가 완전히 막 오락가락 왔다 갔다 막 이런 상황인 건데요. 맞습니다. 근데 시당초 중국의 그 주식 시장이 상당히 거품이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사실 중국 시장을 믿기는 어렵다. 그리고 한국 기업, 뭐 세계 기업들이 다 중국이 뭐 정상적인 주식시장이라고 보기 굉장히 어렵다. 저거는 사실 국가 경제, 계획 경제 이렇게 사회주의 경제 이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저거를 정상적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 굉장히 부풀려져 있기 때문에 그 거품이 빠지는 거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어찌됐든 지금 중국발 금융위기 이것을 중국의 주식시장이 폭락하는 이유 이게 어디에 있는 것인지 이걸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그게 저도 이번에 이렇게 엊그제 뭐 그다음에 지난주 이어지면서 좀 전문가분들 내지는 시장인분들한테 도대체 이게 어떻게 이게 왜냐하면 올 초나 이런 때까지만 해도 중국 상하이 지수 주식시장 중국 시장 투자한다고 엄청나게 그 막 붐이 불었거든요. 그리고 뭐 너나 할 거 없이 뭐 중국 본토 투자해야 된다고 그런 증권 업계들 그다음에 이쪽 사람들 엄청나게 돈 끌어모아가지고 막 투자하고 그랬습니다. 지금 완전히 전부 다 거의 깡통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뭐 반토막 난부터 해서 막 지금 막 아우성 지금 중국 시장에 펀드 들어간 분들 굉장히 손해가 많이 크다고 그러는데 개인 투자자들도 맞습니다. 이게 주식시장이라는 게 뭐 장 부장님도 아시겠지만 그 한나라의 어떤 실물 경제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제에서 화폐라는 게 결국은 돈이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는 곳 그리고 또 이걸 통해서 그 당시의 경제 산업 뭐 이런 전반적인 상황을 유추할 수 있는 게 주식시장이고 아까 말씀하신 그 중국의 어떤 뭐 국가 계획 경제 사회주의 그런 국가인 중국도 지금 현재 이 중국의 그런 그 상하이 종합지수 말하는 그 주식시장도 되게 거의 똑같다고 보면 돼요. 이번에 중국 주식시장이 갑작스럽게 지금 최근 한 거의 뭐 3,000포인트 수준까지 한때 5,000포인트까지 갔거든요. 네, 거의 지금 절반 가까이 이렇게 폭락하는 게 일단은 중국이 매년 그 발표를 합니다. 우리나라도 뭐 이렇게 발표를 하죠. 뭐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나 뭐 내지는 뭐 잠재 성장률 뭐 이런 정부 부처 내지는 한국은행 내지는 그 발표를 하고 또 그렇게 발표를 한들 그건 전망치일 뿐이지 항상 이렇게 또 수정도 가고 그러는데 중국은 좀 다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계획 경제나 사회주의 경제 이런 정부의 어떤 입김이 굉장히 강하다 보니까 우리 7% 할게 내년 우리 8% 할게 그러면 그동안은 계속 그렇게 해왔습니다. 고속 성장을 해왔죠. 그 어마어마한 큰 나라가. 그래서 올해도 경제 성장률 목표치가 7% 이렇게 발표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돌아가는 이 판국을 보니 7% 절대 안 될 것 같다. 중국 경제 상황이 별로 좋지 않다. 이런 부정적 전망이 계속 나오고 있고 또 아까 말씀하신 그런 상하이 주식시장의 거품 논란이 계속 이어왔고 또 뭐 우리나라 이 거품 논란이 우리나라 해외 펀드들도 굉장히 가세를 했던 것도 마찬가지고 이런 정부의 어떤 또 여러 가지 신뢰의 어떤 그런 하락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투자자들 그 주식시장에 내 돈을 맡겼던 사람들이 이거 불안해서 내 돈 다 날리겠구나 그런 불안감이 굉장히 커진 거죠. 불안감이 또 다른 또 공포감을 또 이렇게 가져오고 그러면서 주식을 내던지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폭락이 되고 또 주식시장이 항상 이 폭락하고 뭐 상승하고 이 과정에 항상 투기 세력이 낍니다. 그렇겠죠. 폭락할 때 꼭 다 돈을 잃는 게 아니라 그걸 또 이용해서 돈을 따는 사람들 맞습니다. 이 투기 세력이 또 끼다 보니까 이런 그 불안정성이 더 훨씬 더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 다 이렇게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런데 어찌됐든 지금 중국 정부에서는 이게 판이 깨지면 안 되니까 어떻게든 주식시장을 살리려고 뭐 여러 가지 대책들을 막 내놓고 있는데 이게 좀 먹히고 있나요? 그러니까 이게 먹혔으면 이렇게 폭락이 안 됐겠죠. 이게
그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네. 그동안 뭐 미국도 마찬가지고 이 주식시장이 되게 폭락하게 되면 이게 단순한 어떤 금융시장 내지는 게 혼란뿐만 아니라 이게 네.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특히 자본주의 시장에서 이 주식시장, 금융시장이 갖고 있는 영향력이 굉장히 크고 누구 하나 다 뭐 은행 계좌부터 우리 펀드 하나부터 다 연결돼 있기 때문에 네. 주식이 폭락하면 사람들이 되게 불안해하고 불안해하면 사회가 불안하면 정부가 그럼요. 개입 안 하는 게 이상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부든 부양책을 내놓기 마련인데 중국도 이번에 우리나라로 따지면 국민연금에 해당하는 그 양로보험기금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네. 여기도 지금 돈이 엄청나게 좀 쌓이고 있는데 양로보험기금. 네, 이게 우리처럼 하면은 국민연금 같은 네, 그런 거라고 합니다. 이 여기서 이제 우리 국민연금도 주식에 투자하잖아요. 네, 네. 저번에 삼성엘리엇처럼 뭐 예. 삼성물산 주식을 뭐 갖고 있거나 예. 그런데 이 중국 정부가 이번에 너무 주식시장에 이게 폭락하고 돈이 지금 다 빠져나가니까 돈을 좀 될 때가 필요하다. 그래서 양로보험기금 너희들이 돈을 내라. 갖고 있는 최대 30%까지 주식 투자할 수 있도록 예, 법을 바꾼 거예요? 네. 그래서 얘네가 지금 최대 1조 위안 이게 한국 돈으로 따지면 한 185조 원을 주식시장에 투자할 수 있도록 열어놓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국민들의 세금을 가지고 예. 주식시장에 투자할 수 있도록 열어놓은 거거든요. 국민들의 돈이죠. 세금이 아니고 국민들이 투자한 그 연금이니까. 그러다 망하면 중국 국민들이 그렇죠. 들고 일어날 일이네요.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도 똑같고. 똑같죠. 맞아요. 그래서 항상 이 연금 특히 국민연금이나 이런 그 사회적 보험, 예. 사회보험 이런 것들은 쉽게 이런 그 보수적으로 생각해야 맞습니다. 되는데. 위험성이 큰 주식시장은 워낙 변동성이 크고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다 돈 잃으면 어떡할 겁니까? 그렇죠. 그래서 되게 조심스러워야 되는데 최대 30%까지 할 수 있도록 열어놓은 거고요. 예.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제 8.49% 폭락했어요. 아이고. 그러니까 이게 3,000선을 뭐 위협한다 어쩐다 그러는데 이게 2008년 만에 이렇게 좀 중국 시장이 이게 흔들리고 있고 네. 결국은 이런 중국 정부가 내놓은 이런 그 대책, 증시 부양 대책 자체가 그 투자자들 입장에 보면 성에 안 찬다는 거죠. 이게 이거 갖고 되겠어라는 인식이 있고 이런 어떤 일시적인 처방보다는 중국 경제 상황, 네. 중국 경제 어떤 뭐 펀더멘탈이라고 얘기하지만 경제 자체가 지금 현재 만만치 않다. 그걸 스스로 중국 정부가 시인을 한 거죠. 그러네요. 지금 이 상황이면 굉장히 중국발 리스크가 크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럼 그 무슨 어찌됐든 양로보험 기금이라는 큰 네. 연기금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폭락하고 있다고 하면 또 다른 대책을 중국 정부가 내놔야 되고 그렇죠. 이런 상황으로 가는 건데 결국에는 미안하지만 우리 시장의 문제. 그럼요. 우리한테 중요하죠. 어떤 영향을 미치냐. 네. 중국한테 미안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예, 어떻게 될 걸로 보세요? 일단은 이게 중국 시장의 문제가 예전에 우리 뭐 그리스 부도 얘기도 네. 했고 2008년에 미국발 금융위기도 네. 마찬가지고 사실상 이게 중국, 미국, 뭐 그리스 뭐 누군 그렇죠. 아니 그리스 부도를 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고 생각해야 되고 미국의 월가의 그런 그 부실을 갖다가 왜 우리가 힘들어야 되고 그러나 막 그런 문제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지금 현재 글로벌 경제 자체가 전부 다 같이 네트워크 연결돼 있기 때문에 맞아요. 신경이 안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좋든 싫든 맞습니다. 밉든 곱든 예. 그 다 묶여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중국 국민들한테 미안할 필요 없이 그분들의 문제가 우리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금융시장이 자체가 어제 아까 말씀드린 증시 폭락했죠. 원달러 환율 급등했죠. 1,200원까지 올랐어요. 맞아요. 네. 1,200원까지 올랐어. 그게 자체가 되게 위험한 수준이고 네. 지금 특히 이제 이 증시 폭락한 것도 폭락한 거지만 오늘은 뭐 약간 올랐다고 하지만 거의 뭐 오른다기보다 그냥 혼조세로 봐야 될 것 같고 중요한 것은 말씀하신 그 원달러 환율 네. 1,200원까지 올랐다는 게 2010년 7월 이후로 지금 처음이거든요. 한 5년 만에 지금 그러니까 달러화 대비 원화 가치가 떨어진 거예요. 그만큼. 그러니까요. 예. 해외여행 준비하시는 분들 좀 화날 것 같아요. 그렇죠. 더 바꿔야 돼. 그렇죠. 해외여행 가시는 분들 지금 짜증나. 옛날 900원대 갔어야 되는데 900원대 갔어야 되는데 지금 더 바꿔야 돼. 지금 못 가죠. 지금은 진짜. 너무 비싸진 거죠. 이럴 줄 알았으면 900원일 때 바꿔놓을 걸. 해외 유학생들도 되게 힘들죠. 네. 맞아요. 외국에 가신 분들이 맞습니다. 이게 지금 지금 속상한 때예요. 네? 지금 그렇게 원달러 환율 계속 이렇게 다시 높아지면 뭐 수출하는 대기업들은 뭐 괜찮겠지만 이렇게 계속 갈 수 있을까? 고환율로 계속 가면 어떤 리스크가 있을까? 이것도 좀 고민이고요. 맞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 고환율 정책도 막 썼었잖아요. 그렇죠. 그땐 또 어땠었어요? 그렇게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때는 인위적으로 그 MB 정부 때 이
말씀하신 것처럼 원달러 환율이 높아지면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떨어지지만 수출 대기업들 입장에서 보면 수출 경쟁력이 높아집니다. 네. 수출 경쟁력이 높아진다는 얘기는 네. 물건을 더 많이 팔 수 있다는 것인데 물건을 더 많이 팔려면 내 물건 값이 가격이 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가격이 떨어지려면 이 원달러 환율이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뭐 삼성전자나 현대차나 차 한 대 1달러에 1,000원 팔던 것이 이게 1,200원 오르잖아요. 그러면은 1달러짜리가 0.8달러짜리로 떨어지는 거면 내 제품 가격이 0.8달러 떨어지는 거죠. 그럼 그만큼 가격이 떨어지다 보면 수출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경쟁력이 높아지는 거고 그렇게 될 경우에 그래서 이제 이런 수출 대기업이 일부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나 이런 일부 대기업들 위해서 고환율 정책을 정부가 쓰는 이유가 이런 수출 대기업들한테 이익을 곧바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이제 한 1,200원까지 올라가게 되면 물론 일부 수출, 그러니까 우리와 수출 경쟁 관계가 있는 일본, 중국 이쪽도 뭐 우리가 상대적으로 좀 더 높을 수 있지만 이번에는 좀 다른 분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게 지금 현재 원달러 환율이 높아지는 게 예전에 MB 정부 때는 우리만 고환율 정책을 인준으로 쓴 거거든요. 지금 아베 정부가 쓴 거 아니에요. 아베가 지금 엔화 가치를 떨어뜨리면서 수출을 엄청나게 높이고 그걸 갖다가 이제 아베 정부가 오늘 MB 정부를 따라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지금은 전반적으로 원달러 환율이 높아진 우리 우리 원화 가치, 저희 원화 가치, 우리 원화 가치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 가치 있는 일본, 중국 그 통화 가치 같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이 올라도 실질적으로 가격 경쟁력이 얼마만큼 있을까라는 의문이 드는 거죠.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혹시 이런 환율 정책에 유혹이 있다고 하더라도 옛날만큼의 환율 혜택이 없기 때문에 그런 정책은 써서는 안 된다. 그렇죠. 이런 김종철 부장의 경고. 최경환 경제부총리 듣고 계신가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환율 정책 잘 써야 됩니다. 이거는 근데 이게 환율 정책 원래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변동 환율제를 하는 나라는 환율 정책을 정부가 개입한다는 순간 그거는 어떻게 보면 미국이나 다른 국가로부터 공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환율 개입 자체가 할 수 없게끔 되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그동안 항상 우리나라는 환율을 개입해왔다는 그런 의심을 많이 받아왔어요. 국제시장에서, 국제 글로벌 시장에서. 그런데 이번엔 중국은 아예 대놓고 들어갔죠. 위안화를 갖다가 떨어뜨렸잖아요. 그거는 중국은 변동 환율제가 아니라 정부가 스스로 하는 고정 환율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가는 것이고 중국이 스스로 위안화를 갖다가 가치를 떨어뜨리고 환율 전쟁을 사실상 하고 시작했기 때문에 미국이나 이런 다른 모든 나라들도 중국이 그런 상황을 되게 예의주시하고 되게 근데 그런 문제는 중국의 위안화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 자체가 그 타격이 우리한테 고스란히 온다는 거죠. 우리나라가 가장 큰 피해를 입는다. 그러니까 환율 정책도 세계 경제가 다 같이 영향을 받는 거예요. 어느 맞습니다. 한 국가의 그 일국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죠. 전체 다수 국가들한테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파급이 있기 때문에 환율 정책도 잘 생각을 해서 써야 되는데 이게 정말 진짜 국제 시장이 하나의 덩어리로 움직이는 것 같네요. 맞습니다. 그죠? 네. 뭐 어떤 정책 하나하나가 한 국가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나저나 뭐 일단 새벽에 위기는 넘겼지만 이 남북관계 변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것이 금융시장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있을까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그동안에 중국 위안화 아까 말씀드린 그 가치를 떨어뜨리고 중국 금융시장의 불안, 중국 그 주식시장의 어떤 불안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쭉 오고 있는 상태에서 지난주 금요일 날 그런 어떤 북한 리스크가 터졌잖아요. 그리고 과거에도 보면은 그 북한 미사일뿐만 아니라 뭐 서해상에서 뭐 남북한 함정끼리 막 교전도 있었고 연평도 포격 사건도 있었고 그때마다 막 금융시장이 출렁거리고 막 그랬잖아요. 그걸 떨어지진 않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만 이례적으로 좀 장기간 좀 이렇게 순간적으로 확 떨어졌다가 또 곧바로 반등하고. 이번에 또 이게 뭐 48시간 최후 통첩 이렇게 또 시간을 또 주고 막 전시 상태 선포 막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장기적으로 또 영향을 미친 측면이 있고요. 또 이게 결국은 하여튼 그동안에 저희 이 남북 관계의 여러 가지 그런 학습 효과라는 게 결국은 어떤 뭐 긴장이 좀 고조되다가도 결국은 대화와 어떤 합의 이렇게 또 이루어지는 그런 그동안 학습 효과가 그때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그런 북한 리스크라는 것이 우리 국내 경제나 금융시장에는 항상 제한적이다, 뭐 일시적이다 이런 전문가들이 항상 그런 전망이 있었고 또 그게 반복되어 왔습니다. 문제는 이런 북한 리스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중국이나 미국 이런 대외 경제 상황에 우리가 더 민감해져 있다는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고, 네, 그 많은 그 국제 금융시장의 전문가들이 얘기한 것 중 가장 최근에 그 놀랬던 것이 말씀드린 그 중국이 유한화를 갖다가 갑자기 그러니까요. 한 이틀에 걸쳐서 이틀에 걸쳐 자기네들이 그 돈의 값어치를 확 떨어뜨리면서 네. 그 중국의 수출 그렇지 않아도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가 네. 그 수출 기업들 위해서 확 떨어뜨릴 때 네. 미국도 완전히 깜짝 놀라고 네. 일본도 깜짝 놀라고 주식 폭락하고 네. 또 거기에 미국은 이미 올 하반기에 금리를 인상할 것이라고 이미 예고가 돼 있는 상태에서 네. 결국은 이 상황, 이런 어떤 전반적인 어떤 국제 그 글로벌 경제, 글로벌 금융시장의 어떤 이런 파워 게임에서 한국이 그 사이에서 완전히 뭐라고 해야 되나 유탄 내지는 뭐 이제 직격탄을 맞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지금 보면 사실 그 중국 경제가 안 좋다는 얘기가 나온 지가 꽤 됐어요. 그리고 네. 어떤 학자들은 이게 2008년 금융위기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는 신호다. 네네. 그러니까 그 여파가 그리스로 또 중국으로 그다음엔 또 어느 나라로 튈지 모른다. 한국의 국가부도 위험도 그만큼 커졌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죠. 네. 문제는 9월 위기설이에요. 중국발 9월 위기설 뭐 계속 돌았는데 9월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다음 주가 9월입니다. 위기가 그러네. 우리한테 성큼 다가왔어요. 그렇죠. 실제 어떻게 보십니까? 중국발 금융위기설이 결국 한국 경제까지 좀 한국 국가부도로 이어질 뭐 이럴 가능성까지 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한국 국가부도까지 가면 안 되겠죠. 그럼 큰일 나죠. 큰일 납니다. 진짜. IMF 안 됩니다. 안 되죠. 네. 그래서 정부 역할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데 네.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경제의 취약점이라는 게 말 그대로 대외 상황에 너무 약하죠. 흔들리고 네, 금방금방. 네. 그래서 이런 그 우리나라 경제가 대외 상황에 너무 취약하다 이런 얘기는 그동안에 수십 년까지는 뭐하지만 하여튼 몇 년 동안 계속 나왔던 얘기고 또 우리나라 자체가 어떤 소규모 개방 경제 이 특성상 그리고 또 무역 의존도가 높고 수출로 먹고 살아야 된다 이런 나라이다 보니까 그 대외의 어떤 그런 상황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제 구조이긴 그렇죠. 하죠. 그래서 뭐 그리스 부도 위기, 뭐 미국 금융시장, 뭐 중국 경제 이렇게 이런 얘기만 안 좋다는 얘기만 나와도 우리나라 금융시장이 막 출렁거리고 네. 원달러 이제 폭등했다가 다시 또 빠지고 그러니까 이번에 그 중국이 그 위안화 가치를 확 기습적으로 떨어뜨린 다음에 네. 그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가장 그 큰 충격을 받은 것이 한국이고 네. 그만큼 그 우리나라가 중국에 대한 의존도 네. 특히 수출도 제일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중국 의존도가 굉장히 높잖아요. 35%가 그랬을 겁니다. 미국보다 더 많아요. 그러니까 그 중국이 상황이 안 좋으면 우리나라 수출에 곧바로 영향을 미치는 게 되는 거고 그러면 그 수출에 먹고 사는 그 대기업 포함해가지고 수많은 어떤 하청 기업들 맞습니다. 곧바로 그 우리 경제에 오히려 더 막 그 영향을 주는 거죠. 그렇군요. 거기다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금리 인상까지 맞물리면서 네. 지금 그 9월 뭐 세계 경제 금융 위기설 이런 설이 설로 끝나면 좋겠지만 지금 돌아가는 이 판세가 네, 만만치 않다. 네. 네, 그렇게 봐야 되겠군요. 근데 문제는 어찌됐든 아무리 어려움이 닥쳐도 네. 좀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묘수, 신의 한 수, 어떤 정책이 딱 나와서 아무리 그때 중국발 변수가 출렁이고 난리가 났지만 우리는 이걸로 돌파했다. 위기를 이겨냈다. 뭐 이런 또 뭘 좀 써야 되잖아요. 역사의 그렇습니다. 기록을 남겨야 되는데 네. 그러면 박근혜 정부가 지금 이 상황에서 중국발 변수, 중국발 위기설 상황에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어떤 대책들이나 정책들이 나와야 되는데 뭐가 있죠? 안 보여요. 일부에서는 제가 그 지난 주말에 뭐 경제단체 모 임원들이랑 같이 이제 네. 이런저런 말씀을 좀 듣는 기회가 있어가지고 네. 얘기를 듣는데 네. 그분 말씀이 네. 요즘 기업들 상황이 별로 안 좋다 얘기하면서 예전에 야당 정권 잡았을 때 그러니까 민주정부 10년 지나고 네. 그리고 이제 그때 그랬잖아요. 막 보수 쪽에서 아마추어 정권이다. 맞아요. 일 못한다. 일 못한다. 네. 제대로 뭐 경제 모른다. 맞습니다. 경제를 모른다. 그렇죠. 맞아요. 그렇게 해서 민주정부 10년 지나고 그다음에 이제 MB 5년 네. 지금 박근혜 정부 3년 차 8년 지나오면서 이분 하는 얘기가 야, 경제 운용이나 관리하는 거 보면 실력이 없는 건 둘 다 똑같다. 뭐야. 그러니까 이게 그때 그날 이제 금요일 저녁이었는데 그 북한군 포격 소식 그때 딱 들으면서 남북 긴장 제가 막 카톡으로 오니까 막 속보 뜨고 이거
장난 아닌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 그게 뭐 오래 갈까요? 긴장 상황이. 경제 쪽에서는 이미 이렇게 그렇죠. 딱 보는군요. 이미 이제 어차피 그게 지금은 좀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어차피 서로 대화로 풀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고 그렇죠. 이제 맞아요. 말을 하는데 결국은 이제 그렇게 됐잖아요. 그리고 또 옆에 같이 이제 계셨던 뭐 이제 국책연구기관의 그 연구위원 그 박사도 지금 북한이 스칼 얘기할 게 아니다. 지금 전쟁 위기에서 전쟁 위기 상황에서 뭐 지금 뭐 전쟁 얘기 하는데 사람들한테는 전쟁은 별로 그 변수가 아니구나. 일어나지도 않을 뿐더러 지금 이게 남북 이런 경제 규모나 이런 여러 가지 차이 그다음에 이런 뭐 대외 뭐 미국, 일본 여러 가지 중국 이런 지정학적 이런 게 다 판단이 된 것 같아요 이미. 그래서 설마 전쟁 그건 빼고 북한 리스크보다 지금 중요한 건 중국 상황이 더 아슬아슬하다. 그리고 중국 경기 상황이 너무 심각하고 지금 해서 이게 자칫 중국발 아까 말씀드린 중국발 세계 경제 위기가 올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한국이 가장 큰 타격을 입는다. 그렇습니다. 이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아니 실제 그 48시간 경고했잖아요. 그때 제가 이게 뭐 들었는데요. 군인들도 그랬다는 거예요. 아유 전면전은 없어. 제가 그 얘기 듣고 근데 5% 전제로 막 얘기하는데 이제는 뭐 다 협상 타결됐으니까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이제는 얘기해도 되니까 얘기를 하면 당시 군인들도 진단이 그랬어요. 전쟁은 없고 다만 긴장이 고조되는 건데 물론 이제 어떤 만일의 상황이 발생할 수는 있는 거지만 큰 틀에서는 변화는 없다. 대화로 해결될 거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 경제 전문가들도 이걸 아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 변수보다 중국 변수가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요. 지금 보면 말씀하신 대로 중국발 변수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고 특히 이제 기업들이 수출 부진, 내수 침체, 뭐 메르스 뭐 등등 해서 지금 그 여행도 잘 안 오고 그렇죠? 한국의 내수 경기에 가장 기여하는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 조금 늘었대요, 근데 그래요? 요즘에. 유커 좀 왔대요? 좀 유커가 떠났는데 다시 왔구나. 다행이다. 반갑게 맞이할게요. 그러니까 이것들 속에서 사실 우리 경제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내수 경기 침체가 계속 심각해지는 거잖아요. 이걸 좀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게 있을까요? 아까 그분이 이런 경제 주체 일부 그분들이 무기력하다. 정말 실력 없는 건 똑같다 이런 말씀을 했잖아요. 근데 하여튼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래야 그게 정부 역할이라는 거고요. 또 이 경제라는 게 장 부장님 잘 아시겠지만 심리 특히 굉장히 불안 심리가 계속되면 투자 심리 자체가 위축이 됩니다. 투자가 위축이 되면 기업 생산, 성장이 당연히 위축이 되는 거고 기업 생산이 위축이 되면 당연히 고용도 줄고 고용이 줄면 우리 소득도 줄고 소득도 줄면 쓸 돈도 없고 소비가 줄고 또 다시 생산 줄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 빠져들게 되고 그렇게 되면 다시 경제 위기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악순환을 어떤 식으로든 하지 않으려고 정부의 정책, 뭐 그다음에 역할, 경제 운용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이고요. 위기 때 진짜 실력이 나온다고 평상시에 경제 체질을 항상 전문가들이나 그동안의 경제 전문가들 내지는 경제 주요 뭐 부처 장관부터 해가지고 항상 얘기했던 게 우리의 경제 체질 실력을 키워야 된다. 계속 얘기를 해왔죠. 그런데 이런 원론적인 얘기 이런 것들이 해왔지만 정말 전보다 물론 옛날보단 우리나라 경제 체질이 좋아지긴 했죠. 하지만 여전히 개선돼야 될 것도 많고 지금 당장 항상 얘기하는 것들이 이 전문가들 얘기하는 것들이 세계 경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정부가 기본적으로 모니터링은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항상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서 어떤 전략을 다 세우고 있느냐. 물론 뭐 지금 기획재정부나 한국은행 이런 뭐 얼마 전에 뭐 최경영 장관이 또 뭐 이렇게 모아서 또 회의도 하고 막 그랬다는데 뭐 회의하는 좋죠. 회의해서 제대로 된 전략을 좀 세우고 그런 전략들이 제대로 경제 주체들한테 제대로 좀 전달이 되고 그게 시장에서 좀 반영이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별로 좀 보이지 않는 게 문제고 핵심은 그런 거죠. 지금 현재 그 말씀하신 것처럼 내수 침체 뭐 메르스 그때 정부의 어떤 그걸 국민들이 굉장히 큰 불신을 갖고 있잖아요. 그 내수 우리나라 경기 침체 그다음에 이 내수 침체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이냐, 내수 활성화시킬 것이냐, 당장 정부 차원뿐만 아니라 기업들도 나서야 됩니다. 그렇죠.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 뭐 내수가 살아나야 기업도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기업들도 지금 투자에 나서는 게 맞는 것 같고 투자와 고용이 늘어야 소득도 늘고 그래야 쓸 돈이 생기면서 소비 내수도 늘고 그 돈이 다시 기업으로 들어오고 또 그 돈이 다시 투자하고 이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 맞는 거죠. 그러네요. 말씀하신 대로
안 뽑은 지는 이미 오래됐어요. 그렇죠. 네, 사람 그 청년 고용 의무 할당제 있잖아요. 네. 그 법이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공기업조차도 그걸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거든요. 네. 의무 고용 할당 이것도 안 하고 있는 기업들이 뭘 하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 경제 선순환 구조를 기업이 솔선수범해야 되는 때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맞습니다. 사내유보금이 얼마나 그랬죠? 700조 넘나요? 그때 그러니까 뭐 760조라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30대 재벌 대기업이 쌓아놓고 있는 현찰, 그렇죠. 현금. 그거 세면 10,000원짜리로 세면 며칠 세야 될까? 못 세죠. 며칠도. 5만 원짜리로 바꿔서. 너무합니다. 이렇게 큰 돈을 쌓아두고 곳간이 미어 터지게 자기네들 다 차곡차곡 채워놓고 예. 10원 한 장 안 써. 이러면요 그 국민 대중들이 할 수 있는 거는 별로 없어요. 맨날 그렇죠. 이게 네. 그거 곳간을 풀어라 이렇게 시비 같은 거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기 전에 맞습니다. 빨리 이거를 좀 그 선순환 구조를 위해서 기업이 솔선수범하고 그럼 기업이 못하겠다 그러면 누가 해야 됩니까? 정부가 그렇죠. 강제해서라도 그 돈을 풀어야죠. 돈이 돌아야 시장에 돈이 돌아야 내수 경기도 활성화가 되고 그런 맞습니다. 거 아니에요. 네. 일단 월급 좀 올려주세요. 그러니까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월급이 올라야 쓸 돈이 생기지. 기본 노동소득이 기본적으로 올라야 되는 그러니까요. 것이고 물론 기업들은 이익이 나야 우리도 올려주지 그런 얘기를 할 건데 근데 이익이 나기 전에 투자가 먼저죠. 투자가 나와야 이익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요. 투자도 하지 않고 이익이 나오려고 하면 그건 정말 일시적이고 단편적인 생각에 불과합니다. 네. 정말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기업들이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그러니까 맨날 보면 막 큰 건물에 사람이 먼저입니다. 뭐 슬로건은 좋아. 두산 뭐해? 그렇지만 사람한테 투자를 안 하잖아요. 기업들이. 네. 그리고 막 쓰다가 병나. 그러면 선수 교체 버리고 가. 이런 식으로 계속되면 사람을 중히 여기지 않는 기업 문화가 그 회사를 망치는 지름길인 거예요. 결국 그 회사도 망하는 거죠. 그럼요. 그러니까 저는 좀 돈이 돌게 하기 위해서는 월급도 올리고 사람들에 대한 투자도 늘리고 우리 김지혜 기자의 염원처럼 휴가 기간도 좀 길게 해서 김지혜 듣고 있나? 안 들을 것 같아요. 네. 자기 것만 듣나? 네, 하여튼 좀 그런 분위기로 가야 경제도 살고 기업도 살고 사람도 살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정부에서는 뭐 그런 얘기 하죠. 우리도 할 만큼 하고 있고 기업들 상대로 청년 일자리 고용 창출 그렇게 좀 계속 압박하고 있고 뭐 그다음에 최근에 뭐 재벌 총수들 뭐 사면 문제 같이 연결시켜서 뭐 그런 얘기도 있고 막 그런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뭐 최근에 뭐 삼성 뭐 현대차 포함해 가지고 SK 뭐 LG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대기업들이 뭐 청년 고용 모아가지고 뭐 16,000명, 2만 명 뭐 하겠다 막 발표했는데 실제로 그걸 가만히 따져보면 저희도 뭐 기사 많이 쓰고 비판도 했습니다만 실질적인 정규직 내지는 고용의 질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냥 말 그대로 청년을 고용한다는 게 아니라 청년 고용을 위해서 일자리 교육을 시킨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교육을 시킨다는 것이지 교육을 뭐 6개월 뭐 내지는 인턴 내지는 뭐 그리고 이제 그것도 이제 2017년까지 그러면 이 정부까지만 하고. 그러니까 선거 앞두고 20만 개 창출한다고 하는데 사실 그게 의미가 없는 거죠.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제 국민들이 너무 똑똑한 거예요. 그런 얘기를 다 알아요. 왜냐하면 우리 같은 팟캐스트에서 맨날 얘기해. 이게 아셔야 돼요. 정부 당국자들이 알고 정책을 똑바로 해야지 안 그러면 국민들이 더 이상 그런 꼼수에 속지 않는다는 겁니다. 정직한 정책을 내놓고 제대로 된 진심이 반영된 정책을 쓸 때 그것이 효과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좀 시원한 얘기 들려드려야 되는데. 그래도 뭐 중국발 변수, 중국발 위기가 어떤 단계에 와 있는지 보다 분명하고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기회가 됐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정말 잘 들었고요. 다음 주에도 또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매일 정오 여러분의 점심시간 맛있게 씹어드실 뉴스를 보내드리는 장윤선의 팟짱. 매일낮 신선한 뉴스를 맛보고 싶으시다고요? 보수 언론이 대충 훑고 지나간 뉴스 그 이면의 진실을 알고 싶으시다고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곁에 장윤선의 팟짱이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로 응원해주세요.
포털사이트 검색창에서 장윤선의 팟짱을 치거나 모바일 앱스토어에서 팟빵 클릭 후 장윤선의 팟짱을 들러주세요. 요거 재밌네 할 때는 과감하게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꼼꼼한 사랑이 팟짱을 키웁니다. 장윤선의 팟짱 애청자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 부탁드립니다.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